마음이 증폭시키는 고통과 힘듦, 과도한 것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들은 뿌리 내릴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 땅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거다. 네, 지금까지 강신주 박사님과 삶이 주인이 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제 박사님을 모시고 조금 토크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도 공통 질문과 참 괜찮은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여러 가지 사전 질문들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께 워낙 좀 질문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걸 고르는데도 약간 좀 고민과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요. 고심 끝에 설명된 질문자들을 직접 좀 영상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질문자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취업준비생입니다. 고용한파 취업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자리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박사님의 강연에서 백장스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일 부작, 일일 부식,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내용이 생각납니다. 일을 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박사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백장 스님의 일일 부작, 일일 부식 이게 좀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일이 하루고 부작이라는 말이 작가할 때 작자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거야. 하루 일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죠? 일일 불식, 하루 불식 먹지 않는다. 이게 뭐냐 하면요. 질문이 복잡한 게 엮여 있어. 일을 안 하고 먹으면 누군가한테 뺏어 처먹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서 먹고 살려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일을 안 하잖아. 집을 전세를 주고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살려는 사람도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가 일을 안 하고 먹으면 내가 약자일 때만 가능해요. 사회를 통해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나 우리 사회는 일을 안 하고 먹고 살려고 그래. 권력을 지려고 그러고요. 돈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지주가 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자체도 젊은 청춘들도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까로 가. 그런데 일을 안 하고 먹고 살면 누군가를 뺏어 먹는 거야. 스님들이 자비의 화신이라고요. 내가 일을 안 하고 누군가를 먹으면 중생들 거 뺏어 먹는 거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얘기는 무서운 얘기야. 우리나라 스님들한테도. 제가 스님들 그나마 인사하고 존경하는 스님들은 암자에서 텃밭 일구는 스님들. 49제 지낸다고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일일 부작, 일일 부식. 그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쁜 사회는 내가 일하지도 않고 먹고 사는 것이 권력자나 금수저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억압사회야. 이거에 우리같이 약한 젊은 청년들도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일을 안 하고 또 다른 젊은이들, 앞으로의 젊은이들을 또 힘들게 해서 먹고 살려는 거 아닌가.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세를 둬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내가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편한 거다. 내가 화초를 돌봐야 화초가 편한 것이듯이 일은 너무나 소중한 거다. 모든 사람이 일해야 된다. 일을 안 하고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일을 안 하면서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사회의 약자여야만 된다. 항상 고마워 여겨야만 한다. 일을 안 하고 먹고 사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면 지금 이 사회는 옳은 사회인가? 억압사회지. 옛날에 지주, 땅만 가진 애들이 일 하나도 안 하고 소장농한테 착취했던 거와 무슨 뭐와 차이가 있는 사회인가? 일일 부작, 일일 부식은 너무 무서운 얘기고 너무 우리 가슴을 울리는 얘기야.
아, 자랑이다. 내가 일한다라는 것은 나를 먹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애완견을 먹이는 일이다. 얼마나 당당한가.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런데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누가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농경사회 때는 지주들이 만들었고 언젠가 땅 갖겠다고 그랬잖아요. 농민들도 다. 지금은 돈 가지려고 다 주식 투자를 하고 CF 선전에서도 무슨 투자라고 선전만 하고 있고 한때 진보적이었고 잘난 척했던 가수라는 것들이 그런 선전이나 하고 있어요. 투자라는 게 병신인 것처럼. 그 길로 만들어 간다고. 일을 안 하고 먹고 살면 안 돼. 약자가 아닌 이상 그러면 안 돼. 일을 누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 내 일을.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을. 그게 우리한테 슬픈 거니까 백장 스님의 그 얘기가 무섭고 가슴에 새기는 거지. 할아버지 스님이 됐어도 할아버지가 움직이니까 큰 스님이 일을 하니까 제자들이 곡괭이를 숨겼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백장 스님이 밥을 안 드셔. 그 스님들이 어떻게 해요? 곡괭이를 들였어. 그랬더니 일을 하시고 식사를 하셨어요. 일을 부작 일을 부식.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거야. 일 안 하면 나 굶어 죽어야 돼. 일을 하면 나 먹어도 되고 또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아끼는 거를 먹일 수가 있어.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철학자로는. 일을 안 하고 먹고 사는 것이 권력의 일이고 권력자가 된 거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비도덕적인 거고 반윤리적인 거야. 돈이 있다란 이유로 금수저들은. 옛날에 지주는 일 안 했죠. 땅 다 가지고 소장농한테 땅 빌려줘서 살았잖아. 지금 자본가들도 그렇게 살잖아. 그리고 여러분은 태어나 봤더니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물건도 못 사는 사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돈 가진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욕망도 이겨야 돼. 앞으로 우리 사회는, 미래의 우리 사회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떠난 사회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돼. 그리고 그 사회는, 저는 그 사회를 꿈꾸거든요.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은 사회의 돌봄을 받는 약한 사람들이야. 힘이 많이 떨어지는 여성일 수도 있어. 에? 뭔지 알죠? 가난한 아이들일 수도 있어.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건 그들한테 착취당하는 게 아니야. 이뻐하는 거고. 그들이 겨울에 길냥이처럼 배고픈 게 싫은 거야. 이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길들여지다 보니 여러분들의 꿈은 자본가가 되는 거고 지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몸뚱아리만 가진 노동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없잖아. 어른들보다 더 근사해야 되잖아. 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돌쳐서 마을에 돌도 없게 해줄 거고 딴 사람 편하게 해줄 거고 내 아내 먹일 거고 내 아이 먹일 거고 내 남편 먹일 거야. 아이 좋다. 뭔지 아시겠죠? 일 안 하고 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선택받은 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인간 사회는 짐승 사회예요. 철학자의 눈에 너무 많이 보여.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는 그런 걸 꿈꾸고 그런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회 꿈꿔봅시다. 백장 스님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일은 건강한가, 누군가를 돌본다라는 징표다라는 거. 이걸 자꾸 일 안 하고 돈 써가지고 아줌마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만들지 말자. 돈 많으니까 음식 배달시켜 먹을 수 있잖아.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고요. 다시 강조드릴게요. 일일 부작, 일일 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건 인간다움과 당당함과 아주 멋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백장 스님을 좋아하는 거야. 아, 훌륭하다. 오, 백장 스님 무섭죠? 백장 스님 얘기 들으면 지금 스님들 중에서 백장 스님 얘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예.
우리 또 한켠으로는 우리 그 쟁기를 들 아직 시작조차 좀 기회가 주지 않았던 우리 청년들이 조금 코로나19 어서 빨리 좀 종식되어서 그런 일자리들 좀 많이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자를 만나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사님의 책을 읽어본 독자입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번뇌로 이루어져 있고 웃음은 울음 뒤로부터 나온다는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박사님께서도 힘드시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순간이 있으실 텐데 이때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인생은 기본적으로 번뇌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웃음은 울음 뒤에 있다라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면 인생은 고뇌의 연속이다. 안 좋은 일 뒤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 질문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고통을 느낀다라는 게 살아있다라는 거야. 아이가 태어나면 울어요, 먼저. 간호사가 때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운다고. 울음이 먼저야, 인생에선. 그러다가 어미 품에 안기게 되면 울음이 가시지. 운만큼 아이는 평안해 보여. 그게 삶의 모습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랑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 엄마랑 또 떨어져야 돼. 그럼 다시 또 오죠. 그러면 어미 품에 또 안겨야 돼. 그럼 가셔. 아까 음식이랑 똑같아.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건 고통과 부족함과 고독을 느끼는 가정에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게 완화될 때가 온다고. 울던 아이한테 엄마가 올 수도 있고 배고픈 나한테 음식이 올 수도 있어. 외로운 나에게 어느 음악이 들릴 수 있거나 석양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좀 좋아질 수가 있어. 그걸 얘기를 아까 질문하시는 분한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뒤에 뭐 인생은 고뇌의 연속이고 안 좋은 일 뒤에 좋은 일이 온다. 이제 됐어요. 기억이 났어. 마음이 증폭시키는 고통과 힘듦, 과도한 것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더 많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사랑이랑 헤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 제가 아까 언뜻 얘기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죽진 않아. 그런데 첫사랑에 빠졌을 때 막 그 사람이 떠나고 이러면 머릿속이 증폭이 돼. 나 이제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나는데 다리도 붙잡고 오만 짓을 해. 그런다고 떠난 사람이 오진 않아. 내가 불쌍해서 있겠지만 동정으로 사랑은 몇 개월 지속 안 돼. 이 사람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랑 있을 때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동정심을 유발해서 나 죽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음독도 하고 이래서 남으면 내가 강요한 거지. 그럼 나는 계속 약을 먹고 있어야 돼. 이게 얼마 못 가는 거야.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에 대해서 굉장히 쓸쓸함과 고독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하게 봐야 되고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있는 만큼만 고통스러워야 돼. 고통을 마음속에서 증폭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만 같지만 내가 화장실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나 쫓아오면 좋아요? 오바들 하지 마. 내가 가장 쓸쓸하고 외로울 때 그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거고 나도 그 사람이 아까 한 공기의 사랑 얘기했잖아. 그 사람이 진짜로 배가 고플 때 내가 한 공기의 사랑이 돼주고 싶은 사람이 생긴 것뿐이야. 나머지 모든 부분까지 있으면 그 사람은 짐이 돼. 나도 그 사람이 그래. 친구가 놀러 왔어.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간만에 왔어. 나 네가 와서 너무 좋다. 그때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나 너희 집에서 6개월 동안 있을 거야. 그럼 어때 느낌이? 이건 뭔가? 이건 아니지. 제가 얘기를 했잖아. 오버하지 마요. 여러분의 배고픔은 영원히 가지도 않고 그리고 무시할 만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한 공기 만족하잖아. 우리가 가진 고통들 살아가면 다 느껴. 그런데 오버하지 마. 그 사람 아니면 못 채운다고 설레발치지 마요.
그 사람이 아니어도 음악이 채워줄 수 있고 친구가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전체적으로 내가 너무나 위대해서 그 사람한테는 나는 절대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바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절대적인 거야,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바야. 그 사람이 소중하지. 나도 그 사람한테 소중하고. 그런데 아까 그거는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농부라면, 그 사람이 농부라면 나는 물꽃 터주는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 오버하지 말아요. 여러분 혼자가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불행과 고통 오버하지 마.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지? 안 죽어. 의외로 안 죽어. 첫 사랑할 때 사랑이 떠난 다음에 죽어버리면 답은 없어요. 그때 잘 견뎌야 돼.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사랑하면 아파. 아픈데도 무슨 느낌이 드냐면 갔구나. 마치 올해 겨울이 가서 내년 겨울이 오듯이 그렇게 이 사람도 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들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게 처음이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사랑도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많아. 첫사랑과 영원히 할 거야. 이러지 마요. 내 첫 여행지를 제외하고는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처음 해본 영화 보고 다시는 영화 안 볼 거야. 이런 거랑 똑같아. 내가 지금 본 영화가 0구와 땡칠인데 더 좋은 영화가 많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자신하지 마. 나 이 음악만 들을 거야. 이거는 너무 처음 경험인 거야. 지금 음악이 좋다로 만족합시다. 그런데 나중에는 더 근사한 음악이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은 항상 너무 절대화시켜. 그 사람이 없으면 난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식의 절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행 얘기했잖아요. 여행 많이 가면 한국에서만 굳이 살 필요 없구나라는 이런 느낌적 느낌을 받아. 근데 한 곳에서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견문이 좁으면 회사가 그곳밖에 없는 거야. 내가 처음 입사한 데야. 그러면 이직하기 힘들잖아. 이직은 처음만 힘들어요. 한 3번 정도 하면 밥 먹듯이 해. 뭐 이 회사 왜 그러지? 처음은 힘들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용 문제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입사를 해야 고용 문제보다 회사에서 진짜로 사람이 필요할 때 회사를 그만두는 어떤 저항 같은 것도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딴 데 가서 취업은 힘들겠지만 취업될 수 있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 어떤 일들을 해보는 거. 지금은 그 직장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헛소리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2주만 지나도 겨우 이거인가? 1년 지나도 잘못 들어왔다. 다시 뭘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은 제주도에서 술집을 차리던가 이렇게 또 변해. 그러니 지금 너무 좁아서 너무 없으니까 일자리가 절대화하는 거. 그 절대화가 생기는 근데 절대적인 건데 나한테 없잖아. 그럼 고통은 증폭돼요 막. 이거에서 좀 여유로워야 될 것 같아. 작지만 돈 좀 벌 수 있는 그런데 잠시라도 일을 해본다던가 이러면 아까 여행처럼 그렇게 돼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랬잖아. 직장도 그렇게 돼. 다 거기서 거기다. 뭐 이쁜이 컴플렉스 이런 얘기도 안 해. 별로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유들.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지혜로워진다라는 건 고통이 50이면 50 정도로 받아들이기. 배고픔이 50이면 50으로 받아들이기. 나 죽을 것 같아. 곧 죽을 것 같아. 아이들이 이러죠. 이러지 않기. 오버하지 말기. 이러면 착각하는 거야. 이러면 과식하는 거야. 이러면 너무 많이 먹게 돼. 나는 이 정도 배고프고. 그리고 또 알기. 내가 지금 배가 불러도 시간이 지나면 난 살아있으니까 다시 배고픔이 찾아올 거고. 나 이 사람이랑 같이 있잖아요. 언젠가 이 사람도 살아있을 때 떠나든 죽어서 떠나든 내 곁을 떠나면 다시 홀로 남겨질 거라는 거. 그걸 알기. 그걸 안 까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산스크리트어인데 타타타 들어봤죠? 그게 있는 그대로야. 한자로 여실 그래. 같을 여자와
실제, 열매 실자를 써. 실답다 그래. 있는 그대로 보자. 오늘 제가 강연할 때 첫이 그거였잖아. 있는 그대로 먼저 보자. 우리가 어떤 사회가 나한테 던져졌는지, 거꾸로 내가 어떤 사회에 던져졌는지 있는 그대로 봐야 되잖아. 내가 진창에 던져졌는데 어머 진창이 아닐 거야. 여기는 초원이니까 이게 뭔 도움이 있어. 있는 그대로 봐야 진창에서 미꾸라지로 살든 진창을 벗어나서 뽀송뽀송한 대로 가든 내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출발은 거기인 것 같아. 정신승리를 해서 고통 50을 없다고 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생각해서 절대적으로 보지 말 것.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박사님께서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함이 다음 사랑에게 더 좋은 사랑을 좀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어디선가 이렇게 하셨던 게 기억이 남는 것 같은데요. 일도 뭐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금 다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운 좀 내시고 좀 이렇게 넓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자를 만나볼 텐데요. 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뜬금없지만 먹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많이 먹는 것은 아닌지 또는 너무 적게 먹는 것은 아닌지 얼마 전에 강연에서 말씀하셨던 돼지, 소, 닭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이런 질문이 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조금 철학적이고도 많이 좀 어려웠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돼지, 소, 닭을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건 좀 어떤 의미의 내용이었을까요? 아까 질문에서 처음에 얘기하면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그러잖아. 질문이 너무 슬픈 것이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매번 먹어도 살찔까 봐 적게 먹거나 주변 눈치가 여성분이니까 돼지처럼 볼 수도 있잖아. 흡족하게 먹으면 저런 얘기 안 해요. 온갖 짐승들도 먹으면 더 먹지 않아. 근데 인간들은 외모 관리하거나 뭐 하거나 이러면서 다이어트 생각하고 이러면서 간념적으로 먹어. 우리는 언제 숟가락을 그만두는지 아세요? 아이를 나중에 낳거나 남편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밥을 되게 가득 주어. 그럼 남편이 어느 순간 숟가락을 놔. 먹을 만큼 먹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한 번도 아이고 배부르다 배 때리면서까지 먹어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애매한 거야. 인간이 가진 병폐지. 이 세상 모든 짐승들 중에서 방금 사자가 사슴 한 마리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배부른지 배고픈지 모르겠다 해서 한 마리를 먹는 사자는 없어요. 이 인간이 가진 문명성이야. 그러니까 그건 간념이고 문화인 거야. 그러니까 날 잡아서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질문하신 분은. 밥을 많이 해가지고 먹는 데까지 먹어봐요. 그 생활을 한 달 만에. 그러면 내 식사량이 어딘지 나와. 하루는 몰라요. 계속 먹어봐야 돼. 그러다가 더 이상 못 먹겠다. 여기까지 먹어야 좋다. 동물적 감각. 동물도 하는 그 감각을 얻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루 가지고는 아직도 모르겠어. 강신주를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러지 마. 지금은 간념적이니까. 두 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건데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나서 아유 예쁘다. 아니면 내가 만난 이 애인, 이 남편, 이 아내, 이 애인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들 너무 예쁘잖아. 근데 그 사람이 하나 존재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를 파괴해야 먹고 살아. 여러분이 혼자 태어나서 먹은 돼지가 몇 마리인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이기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 죽어버리면 이 지구를 덜 오염시킬 거고 사람들을 덜 죽일 거야. 식물 먹는다고 자랑하지 말 것. 식물은 생명 아닌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알면 여러분 죽을 때 고마운 거야. 이제 더 이상 닭을 안 먹어도 돼. 물론 닭들도 뭘 먹어. 돼지도 뭘 먹고. 이게 슬픈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게. 그러면 굶어 죽을까? 이런 문제에 도달해. 이게 또 간접적 질문이야. 메럴리 뽕티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 최소한의 폭력.
우리는 순진무구와 폭력 사이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다른 생명체를 안 먹는 것과 다른 생명체를 무조건 잡아먹는 것 양자택일을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순진무구를 선택하면 안 먹는 걸 선택하면 나를 죽이는 거니까. 우리는 요 사이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돼요. 최소한의 폭력을. 그러니 돼지 안창살을 먹으면 안 되지. 상치는 과일은 그 과일을 먹는다고 해서 나무를 죽이지는 않는 거니까. 우리는 가슴살 하나 얻으려면 닭 하나를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굉장히 무자비하게 공장에서 길러져요. 그 모습을 보면 절대 햄버거나 튀김 못 먹어. 닭 못 먹어. 우리가 먹는 돼지 이런 것들 얼마나 좁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면 애가 살이 없어지니까 안 움직이게 주사 넣어서 먹는 것들이야. 혼자 있어도 조금 있다 남 만나고 몸매가 이상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해도 또 남을 의식하는 거야. 남을 의식하지 말고 먹어보세요 한번. 네. 우리 사회가 또 구조적인 거야. 날씬한 사람. 그리고 옷만 들어도 여성들의 옷들은 너무 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성들 옷이 XX 스몰이랑 X 스몰이 없고 최고로 적은 사이즈가 라지면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라지가 없고 사이즈가 없어져. 너무 힘들게 옷 입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누이도 그렇고 제 여자 후배도 그렇고 뭔지 아시겠죠? 그 고문에 뭐 코르셋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렇게 아니 내가 입고 이렇게 옷을 입는 건데. 그리고 간염적 스트레스로 살이 찌고 거식증에 걸리고 이런다라는 거 까먹지 맙시다. 살이 쪄도 마음이 편하고 계절을 타니 살이 내리고 이 동물도 하는 주기들 있잖아. 그 주기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외모나 몸매나 먹는 것 적게 먹는다 이런 거 의식하시는 분들은 타인의 시선, 사회적 시선, 자본의 시선, 패션의 시선, 어떤 스타의 시선, 그리고 그런 스타나 패션이나 그 기준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는 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도 많이 보지 마시고 TV도 많이 보지 마. 비정상적으로 마른 사람들 너무 싫은데 그렇게 해봤으면 돼요. 첫째 질문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첫째 질문이 더 중요했네요. 사실 이 영상으로 이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질문자님께서는 조금 여유롭게 좀 많이 먹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도축 과정을 많이는 못 보지 않습니까? 저희는 상품으로 진열된 고기만을 이제 보기 때문에 생명을 좀 경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사님 말씀 중에서 나도 생명을 지켜내야 되는 하나의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사님과 이 적지 않은 이제 토크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이제 아쉽게도 박사님을 좀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인사드리기 앞서 오늘 좀 행사에 이렇게 좀 와 주시고 나니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더 해주시고 싶은 아직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좀 어떤 말씀들이 좀 있으실지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처음으로 사랑을 하고 부모님 손을 떠나서 처음으로 긴 여행을 가고 대학에 입학하면 기숙사 생활하고 싶은 사람 많잖아. 독립하고 싶어. 다 처음이야. 다 처음이기 때문에 미숙해요. 그리고 무서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그렇게 그다지 그러지 하니까 조바심을 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 제가 떠들었던 얘기로 자기 생각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간념으로 증폭된 거면 안 되잖아. 오늘 그 실마리를 조금 얻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크게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절박할 땐 진짜 내가 아끼는 거, 사랑하는 거, 하고 싶은 게 있고 누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는 쉽게 자살을 안 해. 그리고 방금 이렇게 우리 얘기했을 때 했던 얘기 있죠. 고용이 영원히 안 될 것 같다. 사랑 영원히 못 할 것 같다. 이거 처음이니까 생기는 그 힘든 거, 간념으로 증폭된 거 있죠. 일단은 저를 믿고 하세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젊었을 때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별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가치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매 겨울이, 매 봄이 나한테 소중하듯이 내가 만났던 친구들 다가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 아니듯이 우리한테 하나하나는 소중하다고. 그런데 그 하나를 절대적으로 보면 안 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두 가지를 봅시다. 내가 아끼는 게 진짜로 있으면 쉽게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하는 첫 번째의 취업, 첫 번째의 사랑과 관련된 것, 첫 번째의 혼자 사는 것, 첫 번째 겨울에 침낭 메고 설악산에서 자보는 것. 몇 번 자면 별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흐르면. 그래서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기 나이 든 저 사람들 우리처럼 못 느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 과정을 지나서 사니까. 그래서 두 가지.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후자의 얘기는 힘이 안 돼요.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세 번째 연애, 다섯 번째 연애, 다섯 번째 취직, 여섯 번째 취직을 안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강연했을 때 제가 얘기했던 거. 작든 크든 집에 자기 집에 있죠. 작은 화분 하나 키워봐. 그리고요, 그거 굉장히 이뻐해봐.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을 때 그 아이의 변화가 느껴질 정도로 그 화분에 있는 풀이 살아나가듯이 여러분들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거야. 했으면 좋겠어. 그거를 두리번거리고요, 힘들어하지 말고요. 여러분 동네에서 가장 근사한 석양, 이쁜 석양이 보이고 다시 보고 싶은 걸 찾았으면 좋겠어. 그것만 있으면, 내가 아끼는 그것만 있으면, 그 석양 보는 낙만 있으면 옥상에서 그렇게 뛰어내리지 못해. 의외로 사랑이 우리의 힘이다. 내가 아끼는 것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노동을 강요하고 수고롭게 하는데, 그것이 주는, 나한테 주는 힘은 마치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땅인 것처럼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식물이 될 거야.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야 살아요. 해야 돼. 누가 시킬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찾아야 돼. 그게 중요할 것 같아. 지금 갑자기 취업이 되고 이러더라도 나중에 또 정리해고되고 세상 나올 거잖아. 그때 되더라도 또 필요한 거야. 내가 뿌리 내리고 내가 아껴야 할 것이. 언젠가 사회는 취업이 돼도 여러분을 버릴 테니까. 나이 많으니까 시세에 이를 테니까. 지금 20대나 50대나 60대나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은 뿌리 내릴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 땅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거라고. 그게 가장 큰 힘일 거예요. 그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강신주 박사님과 이렇게 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좁아지는 취업문, 우리 청년들을 둘러싼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 이런 저희가 슬로건을 하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랑할 오늘, 살아갈 내일, 사라질 아픔이라고요. 오늘 이문수 신부님과 강신주 박사님 통해서 들은 위로와 용기가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슈퍼스타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